예,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정정훈입니다. 지금부터 8월 2일자 있을 세무사 2차 TV로 해서요. 동차 GS 세법학 모의고사 강의 내용과 강의 진행 방향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토요일 반과 일요일 반으로 나눠줍니다. 이곳에 오셔서요. 토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세법 1, 2부 모의시험 보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5월 11일 날 일요일 반도요. 또 개강을 하죠. 그래서 강의 일정이 5월 10일부터 해서 7월 20일날까지 토요일 반, 일요일 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총 그 모의고사는요. 11회차 모의시험을 봅니다. 11주차로 진도별로 모의시험이 쭉 진행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매주 강의는요. 세법 1, 2부 각각 90분씩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모의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는요. 현장에서 강의를 해드리면 좋은데 여러 사정이 있죠. 여러분들도 시간이 바쁜 분들이죠. 현장까지 오기는 또 시간도 많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험 당일까지 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인터넷 강의로 제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요일 전 금요일 날 제가 충실하게 해설 강의를 해서 인터넷으로 제공합니다. 토요일 날 시험 보면 바로 당일 날 해설 들을 수 있고요. 일요일 반도 마찬가지. 일요일 강의를 본 직후부터 해당 그 문제와 해답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요. 인터넷으로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없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도 충분히 할애해서 강의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 회차 어느 주제로 모의시험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1회차부터 8회차까지는요. 1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주 단위로 정해진 주제를 모의시험 봅니다. 부가세부터 세법 2부도 마찬가지죠. 1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진도별로 미리 정해진 주제를요. 모의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회차 그 시험 볼 주제를 이렇게 보죠. 5월 10일과 5월 11일 날 1회차 모의시험을 보는데 국세연법은 손해송달 등, 그리고 법인세법은 이중과 조정, 소득처분,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 소득세 과손칙, 상증세는 상속세 과상과 납세의무자 이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요. 국기 20점, 법인 30, 소득 30, 상증 20점으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이제 세법학 2부도 시험 보는데 세법 2부 주제는 1회차에서 부가세법의 부가가치세 기초이론 등, 개소세는 개소세 총설,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취득, 등록면허세, 재산세 관련된 지방세 기본법, 저축법은 25점을 출제하는데 저축법 총설과 중소기업 내용을요 출제 범위로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그러니까 5월 10일 전에 공부를 해옵니다. 공부하는 거는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공부가 안 되면요. 제가 이미 강의를 한 세법학 1, 2부 강의가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해서 3월 말까지 충실하게, 풍부하게,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강의랑 병행해서 수강해 오면요. 세법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이 동차 GS 진도별 모의시험 일정의 강의를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학 일부 같은 경우 세법학 그 1, 2부 기본 그 강의를요. 5월 11일 전에 국기 법인 소득 상증 이 주제만 빠르게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뭐가 해결이 되죠? 강하게 공부를 해야 할 주제, 사례 문제까지 풀어야 할 주제, 판례까지 이해할 주제, 그리고 어떤 내용은 그냥 살살살 넘어갈 주제, 공부의 강약을 잘 스스로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보다 이해도가 훨씬 더 강의를 들으면요 잘할 수 있게 됐죠.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이런 주제에 대한 모의시험 해설 강의를요. 수도 없는 많은 문제를 해설 강의를 기본 그 강의 시간에 한 셈이 됩니다. 1월 달부터 3월 말까지 진행한 세법 1, 2부 이론 강의를요. 수강하고 모의시험 보고 평가받고 부족한 점을 다시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강의가 여러분들 공부가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세법학 2부도 마찬가지죠. 5월 첫째 주 1회차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동안 부가 개소 지방 조특위 10월부터 3월 말까지 진행한 세법 1, 2부의 강의가 다 됐으니까요. 그 강의를 들으면 수많은 이런 주제의 모범 답안을 이런 시간에 제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약간 응용된 내용으로요. 이 주제들로 1회차 모의시험을 이렇게 봅니다. 공부해 와서 모의시험 보고 하면요. 제대로 된 공부가 진행되는 셈이 됩니다. 강의만 듣는 내용으로는 내 것이 되지 않죠. 들었던 내용을 문제화시켜서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내용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쉽다는 걸요. 스스로가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모의시험을 보게 되면요. 같은 동료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나의 수험 공부의 어떤 수준을 바로 알 수 있죠. 공부는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공부하면요. 선의 경쟁이 있고 붙어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 저 친구는 모험담을 저렇게나 잘 작성했네. 나의 부족한 점이 뭐인지를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험생과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발전에 큰 어떤 동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가 끝나면 다시 이제 한 주가 지나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 있어요. 2회차 또 공부를 해옵니다. 2회차 또 그 주에 모의시험을 봅니다. 이 진도가요. 만만치 않는 진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주제만 공부하더라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수치고 응원할 주제입니다.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합격할 거야. 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충실히 한 셈이 됩니다. 2차 1부가 그러면 역시 세법학 2부도 마찬가지죠. 5월 17일, 5월 18일 전에 부가 개소 지방주특 이미 강의가 돼 있으니 강의된 세법 1, 2를 수강하고 이들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모의시험을 봅니다. 제 강의 내용이 사실은요. 수많은 모의시험의 해설 강의가 모아진 거다 할 수 있죠. 귀중한 시간에 허투루 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하게 이야기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주 단위로 공부를 해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주 단위로 벼락치기 공부하죠. 중간 기말고사 벼락치기가 1회차부터 11회차까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면 중간 기말을 몇 번 보죠? 1년에 2번씩 1학기 2학기에 2번씩이니까 8번이죠. 4학년까지 가면 16회 벼락치기 그 시험입니까? 여기서 1, 2부 합치면 결국 몇 회가 됩니까? 22회가 되죠. 주당 22회 벼락치기 공부를 해온다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법학 1부에서는 1회차부터 쭉 나가서 8회차까지는 진도별로 정해진 주제를 공부해서 모의시험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9회차, 10회차, 11회차는요. 이제 7월 달로 접어들어서 모의시험을 보니까요. 한 달이 남았죠.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한번 범위를 넓혀서 한번 자기 실력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회차 토요일 발은 7월 5일, 일요일 발은 7월 9일자에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범위, 1회차에서 8회차 범위 가운데 앞에 있는 상반부죠. 상반부 이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9회차 모의시험을 봅니다. 10회차는 5회차부터 8회차 범위, 이 5회차부터 8회차 범위, 이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요. 실전처럼 모의시험을 두 번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월 19일, 7월 20날은 2차 시험이 거의 한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 이제는 막판 최종 모의시험이다 생각으로요. 전범위 올해 시험 문제, 작년도 시험 문제처럼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합니다. 9, 10, 11에는 1, 2, 3 실전 대비 모의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처럼 특정 주제를 주지 않고요. 범위를 확장해서 이와 같이 실전처럼 한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채점도 받으니까요. 나의 어떤 2차 시험 당일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도 이 실전 3회차 모의시험을 통해서 대략 자기 위치를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법학 2부도 마찬가지죠. 8회차까지는 정인 주제를 공부하고 9, 10, 11회 실전 모의시험인데 9회차는 상반부 앞에 있는 부분 범위로 모의시험 보고요. 10회차는 5회차부터 8회차까지 후반부 범위로 실전처럼 모의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7월 19일 20날 11회차는 전범위로 이렇게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동차 목적 합격, 3차 목적 합격, 4차 목적을 제 강의를 통해서 수강하는 분들은요, 모든 세법학 개론 공부 일정은 이 진도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첫째 주는요, 내가 세법 일부를 공부한 다음에 이들 주제를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주제 공부하고 싶더라도 이걸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서요, 이 강의 진도의 표현에 맞게 공부 일정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주제는 반드시 공부하고 한다. 5월 17일이 있는 그 주에는요, 다른 건 공부하지 않고 이것만 죽도록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공부해 와서 모의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세법학 일부 그 진도표가 제가 여기에 보여진 것처럼요, 프린트로 여러분들에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강의 소개란에 올려드립니다. 세법 1부는 1부 책에 붙이게 하고 세법 2부는 이 진도표를요 2부 책 앞에 붙이게 합니다. 서브노트를 한 분들은 서브노트 앞에 1부 진도표, 2부 서브노트 앞에 2부 진도표를 붙여서요 늘 이거를 보고 이번 주는 이 주제를 공부하지 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 약속만 지켜주시면요 진도별로 모의시험 보기 전에 주 단위로 공부해오고 모의시험 보고 이것만 정확하게 10회차까지 지켜주시면요 충분히 확률적으로 한 60% 이상은요 동차, 3차, 4차 시험 보는 분들이 낙오되지 않고요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제가요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노력해서 합격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강의 진도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배점은 모의시험 출제할 때는요 실전의 그 배점대로 이렇게 출제합니다. 국기 법인 소득 상증 각각 20, 30, 30, 20 세법 2부는 부가 개소 지방 주택 35, 20, 20, 25 이렇게 해서요 배점으로 출제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따로 없고요 1회차부터 11회차까지 문제와 모범 답안을 제공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요 출제는 하지 않았지만 범위의 중요한 주제를 제가 문제를 만들고 해답을 다는 방식으로 해서요 또 다른 100점짜리 문제를 보고 해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허용되면요 충분히 진도별로 시험 보지 않았지만 다른 주제까지요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2, 4년도, 2, 3년도 문제를 쭉 보면 대부분의 출제 문제형이 법령을 단수 설명하는 법령 설명형이 거의 한 85%에 가깝습니다. 쭉 여기 보시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상증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초과배당 금액도 계산해보고 증여일과 신고기한, 정산 신고기한을요 설명하는 내용인데 법령을 묻되 법령을 가지고 날짜도 적어보고 초과배당 금액도 계산해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법령 사례 형태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령 사례 형태 문제. 법령 설명보다요 때로는 법령 사례형이 훨씬 더 쉽습니다. 물어본 사항만 정확히 날짜를 적어주면요 득점이 되거든요. 법령 설명은 어떤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되니까요 보고 또 보기를 하지 않으면 적기가 어렵습니다. 법령 설명이요 거의 한 85%를 차지하고
법령 사량이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또 다른 출제 패턴에서는요. 대표적으로 2, 3년도에 취득세 쪽에서 명시탁 약정이한 취득일 때 이 취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까 문제인데, 이게 대표적인 판례를 응용한 판례 사형이 되겠습니다. 판례 사형이 가장 크게 출제된 게 2, 3년도 지방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판례 사형도요, 책에 나와 있는 그 사항입니다. 책에 문제로도 나와 있고 모의시험에도 출제를 하고 그리고 기본 이론 시간에도 충분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판례라고 해서 모든 판례를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럴 바에 차라리 법령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는 기본서를 보고 또 보기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 소목적으로 그걸 공부해버리면요, 이거는 6년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 공부가 돼버립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죠. 요즘 들어서는 정확한 어떤 결론이 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요, 정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출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판례 사량은 갈수록 비중이 축소되고요, 명확한 답이 나오는 법령 설명을 위주로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니까 어떻게 공부할지가 딱 정해지죠. 잘된 기본서를 하나 성정하고 그 기본서를 폭넓게 보고 또 보게 합니다. 폭넓게 공부하는 거는요, 세법학에서 요새 난이도 조절은 중요한 주제를 어렵게 문제를 각색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책에 뻔하게 있는데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은 주제를요, 불현듯 출제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2, 4년도 국세 환급금 문제입니다. 설마 이게 나오겠어? 책이 있는지는 뻔히 아는데 공부를 상당히 한 분들도 시험 보기 한 달 내에는 이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주제가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면서 이걸 생략해 버리거든요. 그러나 이런 주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 보고요, 시험 보기 한 달 내에 국세 환급금에 관한 규정을 빠르게 정리하고 밑줄로 짜보고 있으면요, 남들은 10점 중에 2점 쓸까 말까 하는데 나는 6점을 썼으면요, 대성공이죠. 폭넓게 기본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넓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또 보면요, 조세특례자법의 작년도 문제인데 저투법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영농조합법 배당소득에 관련된 문제를요 25점을 출제했습니다. 저투법을 정리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A, B, C로 나누면요 한 B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걸 출제하니까 영농조합법인도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그림도 정리해보고, 그림을 보고 법령도 보고, 법령도 보면서 한번 책의 본문에 그림도 그려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으면요 25점 다 득점한다는 어렵지만 25점 가운데 15점만 작성하면요 상위 한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한 셈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도 놓치지 않고 폭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판례 사령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책이 나와 있는 정도만, 동차 목적 공부, 3차 목적 공부, 4차 목적 공부에서는요 책이 나와 있는 정도만 공부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숙하게 연구하면요 석박사에서 공부할 내용을 공부할 셈이 되니까 우선 목적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더 많은 어떤 연구하자 이런 목적은 아니거든요.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판례도 나는 공부했시야 라고 하면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만 잘해라 라고 하고 나는 기본서로 돌아와서 기본서를 보고 또 보는 게요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그 요령을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여기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제공할 건데, 이 답안 작성 요령은요 제가 여기까지가 1부 설명이고 2부 동차 지혜 설명은요 답안 작성 요령을 설명드립니다. 이 강 이어서 제가 이 앞전 시간에 제가 칠판에 적어놓고 문제를 읽는 방법이랄지 문제 풀이 순서랄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답안의 형식적인 측면, 답안의 내용적 측면을요 제가 실전처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린 내용을 한 10분 정도 강의로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강의 이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와 같이 마련됐다면요, 이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나의 공부 기회가 8월 2일까지 계속 보장된다는, 8월 이후에도 계속 보장된다는 게 없죠. 8월 2일까지 내가 마지막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절체절명의 어떤 심정으로 공부에서 매진한다면요,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현장에서 또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하시면 곧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제 강의를 믿고 제 수강 스케줄을 따라서 공부하시면요, 합격이라는 선물을 꼭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고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자 GS 동자 GS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 이 답안 작성 요령은요, 이 강의 이어서 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염두에 꼭 수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교시에는요, 최근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고 작년도 시험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요, 답안 작성 요령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린트, 핸드아웃 해드린 프린트에 최근 세법학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2차 답안 작성 요령에서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부 기출문제 분석에서 국세연법으로 2, 4년도, 2, 3년도에 나온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자, 2, 4년도 거 보니까요, 국세 환급금의 발생 원인, 환급 결정 시기와 충당 방법을 쓰시오라고 해서요, 1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형은 법령 내용을 단순 설명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법령 설명형과 같은 시험이 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이 문제는요, 굉장히 의외의 문제였죠. 그동안 거의 한 30년 정도 출제가 안 됐던 주제를요,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출제되는 패턴은요,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수험생들이 공부 알 것 같은 주제, 이걸 내면 답안을 못 쓸 것 같은 주제를요, 꼭 세법학에서 한 20점, 세법학 2부에서도 20점 정도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이 작년도에 대표적으로 난이도 조절을 위한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문제를요, 불현듯 이렇게 출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뭐 객관식 세법개론, 세법학에서 늘 공부하니까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도 보니까 시험 직전일까지 풍부하게 폭넓게 공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출제될 주제만 어떤 거냐, 찍어서 공부해 버리면요, 이 주제는 분명히 한 달 내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2차 시험장에서는요, 한 달 이내에 공부했던 주제, 2주 내에 공부했던 주제, 일주일 내에 공부했던 주제 이냐에 따라서요, 답안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최소한 일주일 내에 국세 환급금이 시험에 나오기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한번 공부를 할래 라고 공부했던 사람들은요, 시험장에서 생각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요, 요즘 그 출제된 문제들의 어떤 걸 보면 폭넓게 공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 또 보기로 이렇게 폭넓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해명 자료 제출이 이의신청인지 여부, 그리고 소송의 타당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점으로 이렇게 짧게 나온 건데, 이거는 판례를 응용한 사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배점이 4점밖에 안 되죠. 이의신청사라는 어떤 서식 양식을 갖추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해명 자료서의 제출입니다. 해명 자료 제출 내용이에요, 불복의 취지랄지 이런 것들이 담긴 내용으로 과세 자료 해명서가 이렇게 제출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신청서라는 요 같은 서식으로 요 같이 신청서를 하지 않았지만 해명 자료 제출도요, 일종의 이신청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형식이나 서식에 치중하지 말아야 되죠. 그 내용이 해명 자료 제출서의 내용이 불복의 취지랄지 이신청의 취지 내용이 담긴 내용이 있다면요, 이 또한 이신청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이런 그 과거 판례 내용을요, 약간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의 타당성, 이신청만 하고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없죠. 이신청은 선택적 절차에 불과하니까요, 이신청 거쳤더라도 반드시 뭘 거쳐야 되죠?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면요, 소송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4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판례를 응용한 사례 형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우리가 못 쓰는 게 아니죠. 몰라도 아는 척하고 막 자신 있게 지르다 보면요, 내가 정답을 맞춰버려요. 그죠?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하나를 잡고 내가 답 하나 쓰다 보면요, 그 논리가 딱 부러지게 맞아 떨어져 버려요. 이심청사라는 어떤 소식을 꼭 갖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과세자료 해명 그 제출서 내용에 벌목의 취지랄지 이신청의 취지를 담은 내용이었다면요, 그 또한 일종의 이신청이라 볼 수 있다 이거죠. 당연히 이신청을 거쳐놓고 바로 소송을 하는 거는요, 소송의 전시 절차인 심사심판청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소송은 타정 안 타는 거 이렇게 적었으면요, 단 3줄 안에 적었더라도 이런 취지 내용이 담겨 있으면 충분한 득점이 됩니다. 그게 주관직 시험의 매력이 되겠습니다. 몰라도 우리는 우겨서 득점을 달라고 같이 점수를 짜낼 수 있다는 거, 이런 자신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시험장에서는요, 나보다 세법학을 더 잘하는 사람 없어라는 자신감이 충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에 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정답이야 라는 이와 배짱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도요, 득점을 하게 됩니다. 안다고 잘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모른다고 못 쓸 수가 없어요. 몰라도 우기다 보면요,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 권리 구제 절차는 심사 심판 청구를 거쳐야 됩니다. 국세청장한테 90일 내, 조세심판원에 90일 내 심판 청구합니다. 심사 심판 청구를 받은 곳에서는요, 90일 내 결정하게 되죠. 그런 어떤 권리 구제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객관식부터 쭉 있었던 그 내용을 모아서요, 답을 쓰는 거죠. 법령을 설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 3년도에 국세법에 두 주제로 이렇게 나눠지죠. 사업양수인 2차 납세부가 한 주제이고, 또 하나 주제가 기한후 신고입니다. 수정신고는 내가 주거로 공부했는데 설마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걸 굳이 공부하겠냐라고 하다 보니까요, 불현듯 기한후 신고 나오니까 이렇게 중요했구나 걸 알게 됩니다. 수신고의 중요성은 늘 강조하는데 기한후 신고는 등하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주제도 공부가 돼야 됩니다. 요즘은 단답형이라는 것, 10점 이상 분량으로 이와 같이 배점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찾기 어렵고요, 소배점으로 이와 같이 4점 배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2차 납세문자인 사업양수인의 요건, 사업에는 권리금을 포괄 승계한 자로서요, 다음에 나간 자가 2차를 지게 됐죠. 양도인의 특수관계 인자, 특수가 아니었더라도 양도인의 조세 피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이런 자가 양수인으로서 2차를 지게 됩니다. 그걸 적으면 4점 득점이 됩니다. 단답형이라는 거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양수인 2차 납세 한도, 양수한 재산가의 한도로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양수한 재산가가 뭐냐를 부연 설명해 줘야 되죠. 양수한 재산가는 다음에 가액으로 하는데, 양수인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죠. 그걸 네 자로 줄이면 뭐이죠? 양수대가입니다. 근데 양수대가가 없거나 불명할 수 있어. 그러면 뭘로 하죠?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부채를 뺀 가액이죠. 양수한 순자산 시가를 1번 그 대가를 대신하는 순자산가액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그치지 않죠. 순자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했어. 그럼 그 낮은 대가를 한도로 하면요, 사업양수의 2차 납세부를 축소해서 지는 결과가 됩니다. 현재 낮은 어떤 대가일 때는요, 순자산 시가를 납부 책임의 한도로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죠? 현재 낮은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순자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또는 그 차익이 3억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하죠. 그럴 때는 맥시멈 둘 중 큰 쪽을요, 순자산 시가로 이렇게 양수한 그 대가로 납부 책임 한도에 그렇게 책정합니다. 그 내용을 적으면 4점 득점이 됩니다. 그다음 기한후 신고에서는요, 총 12점을 배점해 놓고 제출 기한 2점, 기한후 신고 시 확정과 관련 세무조항이 수행할 절차 2점,
기한후 신고했을 때 가산세 감면 내용이 8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기한후 신고라는 어떤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크게 12점 해놓고 2점, 2점, 8점을 이렇게 배점하고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죠? 신고가 안 됐을 때 기한후 신고하는 거니까요. 신고가 안 됐다면 납세 의무가 한 번도 확정된 바가 없죠. 확정되지 않는 국세를 과세관청이 최초로 확인하는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결정이라고 하죠. 세무장이 과표와 세익을 결정하여 통계화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죠. 근데 수정신고가 굉장히 생각나. 수정신고의 기한이 정말 생각나. 결정, 경정, 통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체이 끝나기 전이다라고 적어버리면요. 기한후 신고의 기한을 적은 게 아니라 수신고의 기한을 적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채점하는 사람 냉정하게 채점합니다. 내가 언제 기한후 신고에 기한을 적으라겠지? 수신고 기한을 적으라겠느냐? 너는 뭔가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득점을 안 해줍니다. 마이너스는 할 수 없지만 여기에 주어진 배점, 위점을 득점을 안 해줘 버립니다. 묻는 내용만 얄미울 정도로 딱 답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한후 신고만으로 납세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뭘 해야 되죠? 결정해야 되죠. 그걸만으로 부족하니까 결정은 언제까지 하죠? 기한후 신고를 받았으면요.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요. 결정이 지연된다라고 지연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내용을 적었을 때 역시 2점 배점이 되겠습니다. 2점이라는 거는요. 분량이 한 3줄 정도 내용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한후 신고지 관련 가산세가 어떤 가산세가 있습니까? 당초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리고 감면율을 적어라. 감면율은 50%, 30%, 20%입니다. 처음 1개월로 했을 때는 50%, 그 다음 2개월로 했을 때는 30%, 마지막 3개월로 했을 때는 20% 이렇게 되죠. 합치면 1개월, 2개월, 3개월 합치면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일 때는 50%, 1개월 초가 3개월 내에서는 30%, 3개월 초가 6개월 내에서는 20%. 다시 정리하면 처음 1개월은 50%, 그 다음 2개월은 30%, 마지막 3개월은 20%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되죠. 공부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을 작성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4년도 시험 문제, 3년도 시험 문제는요 아주 쉬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좀이라도 된 분들은 쉽게 득점할 수 있었던 주제입니다. 문제 유형을 보면요. 문제 유형을 보면 다 법령을 단순히 설명하는 법령 설명형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법령 사례이 있는데 사례인 듯한데 내용을 알아보면요. 그냥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구색상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언제까지 뭘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구사항을 읽어보면 그냥 뭘 쓰시오 이거야. 허탈하죠.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는 문제를 잘 분석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분석을 찌라게 해놨더니 맥이 풀립니다. 뭘 그냥 설명하실 거야. 그냥 뭘 설명하라고 하면 문제의 어떤 그 질이 좀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럴듯하게 어떤 문제를 구성시키기 위해서 갑이 없고 어떻고 을이 어떻고 언제까지 뭘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막상은 뭘 설명하시오 이런 식이야. 요즘 시험 문제 유형이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 4년도, 2, 3년도 분석하면요. 판례 사령이 전체 2, 4년도, 2, 3년도 합쳐보면요. 4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보면요. 결과적으로 책에 나온 기본서를 폭넓게 보고 또 보기를 하라.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한 몇 번 정도 봐야 할까요? 보고 또 보기를 5번 이상. 5번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합격을 간절히 할 부분들은요. 어떻게 말한 거 아니? 사실 20번 봤으면서 자기 친구들한테는 방심하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요. 4번밖에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나오는데 거의 뭐 60점 이상 점수를 충분히 받았어.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내가 공부하면 남도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남은 숨어서 열심히 더 공부한다라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국세헌법 분석을 해봤고요. 법령 설명형을 대다수 있게 출제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 2, 4년도 문제가 좀 의외였죠. 2, 3년도는 누구나 예측 가능했고 충분히 공부했다면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3년도 같은 경우 동차 목적에 공부한 분들이요.
공부를 포기해버리면 아쉬운 점이 있죠. 이거 거의 다 아는 건데 뭐 판례를 공부하거나 뭐 심도 있게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았더라도 1차 세법 개론 등에서 공부했던 사항을 다시 세법에서 반복하는 거니까요. 그게 어렵지 않는데 내 공부를 미리 포기했다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시험장 나오면 2차 그 합격 여부 발표하면요. 총점이 2점 부족하다 이런 식이 됩니다. 뒤늦게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국기법 막판에 좀이라도 더 공부할 것. 기한후 신고가 이렇게 중요한지 시험 기간이 지난 후에 내가 알았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막판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 30점으로 나오는데 이 사연 또 법인과 신탁재산과 그 납세의무자 법인세 과세 적용해서요. 배점이 좀 크네요. 15점. 왜? 서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신탁재산을 마치 하나의 내역보로 보고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게 법인과세 신탁재산이죠. 법인과 신탁재산은요. 법인과 신탁재산의 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이 몇 가지가 있죠. 생각나는 거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이라 해야 되죠. 수익자가 없는 목적 신탁일 때, 그리고 유한 책임만을 지는 신탁일 때, 수익 증권이 발행되는 신탁일 때,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 과신탁에 해당해서는 안 되죠. 위탁자 과신탁에 해당하면요.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 과세하게 됩니다. 수익자가 없는 신탁이다. 유한 책임을 지는 신탁이다.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이다라고 한다면요. 뒤에 두 가지 유한 책임 신탁이다.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다 하면 그거는 마치 주식회사 형태이죠. 주식회사 형태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신탁재산을 하나의 내역부로 보고 주식회사한테 법인세를 과세하듯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도요. 법인세를 과세해버리자 이거죠. 그런 내용을 첫 번째 내용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을 운용하는 수탁자가 납세를 지게 됩니다. 신탁재산 자체가 법인격을 갖지 못하죠. 신탁재산 수수료에게 법인세 납세를 지라 할 수 없으니까요.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요. 납세물을 이렇게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법인과세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적용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분배한 금액은 뭐로 간주하죠? 배당으로 간주하죠. 수익자가 얻는 거는요. 법인 수익자일 때는 수익 배당금으로, 개인 수익자일 때는 배당소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법인세를 과세하는데 그러면 수익자 단계 다시 법인 소득세를 과세하니까요. 이중과세가 되죠. 이중과세 방지를 해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죠? 신탁재산이 수익자한테 지급한 금액은요. 지급배당 소득공제하게 됩니다.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통해서 법인 단계에서 과세를 안 한 방식으로 조정하죠. 마치 유동화 전문회사가 배당 가능률 90% 이상을 배당했을 때 지급배당 소득공제하는 것처럼 신탁재산이 와가 수익자한테 분배한 금액도요. 지급배당 소득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90% 이상일 필요가 없죠. 90% 이상을 갖지 않더라도 배당하지 않더라도요. 이영처분 대상이 되는 그 사면 또 과세분배를 할 때 소득공제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랄지. 공동 수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2명 이상인 공동 수탁자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대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된 법인세를 신고를 납부하는데 다른 그 수탁자는요. 그 법인세에 대해서 연대하여 납부를 지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법인세 과세 적용을요. 추가시켜서 15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의 시험에서 강조했고 제가 1시간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올해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신탁 과세가 거의 완비됐는데 이번에는 법인세가 나올 거야. 앞전년은 부가세가 나왔으니 이번에는 법인세가 나올 거야. 제가 강조했던 주제거든요. 법인과 신탁 부분만 나왔으니까 아직도 이제 수익자에 대한 과세랄지 위탁자에 대한 과세랄지 등등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올해도 다시 이 부분을 제한 부분이요. 나올 수 있다고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일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입공제 취지, 요건, 공제 방법 10점인데 역시 기본 이런 시간을 통해서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고 합격권에 들어간 분들은요. 10점에 거의 한 8점 정도는 답안을 쓰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늘 중요한 주제는요,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아. 근데 수험생들이 너무 식상하게 생각하니까 모의시험에 출제를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제하면 또 실력 있는 분들은 정세 무사님 또 출제했네 이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버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제를 할 것, 모의시험에 낼 것, 내서 다시 한번 보게 할 것,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몇 년 전에 출제도 됐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항상 중요한 주제는요, 누구나 시험에 나오면 쓸 수 있는 주제니까 나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적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래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뻔할 뻔짜 주제를 또 왜 냈느냐. 정말 중요하다고 싶은 주제는요, 강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고득점 한 분들이 다시 이제 칭찬해. 선생님 이걸 출제를 제가 모의시험 때 해주셔서 한번 검토도 받았고 점수가 낮게 나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구름이 지나가는데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을지 모르죠. 지나가는 구름마다 우리가 찔러봐야 되죠. 찔러보지 않고 그냥 구름만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누구나 다 답안을 잘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주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시 관합부색의 공제 방법. 분식의 관합부색이 유일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법인 해산해. 그래서 청소년 법인세를 납부해. 그 청소년 법인세에서요, 관합부색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을 마지막으로 공제합니다. 그리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요, 이제는 환급을 해줘야죠. 법인이 해산돼 없어지는데 끝끝내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가 부당 이득을 챙긴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해줘서 주들에게 그 잔산 형태로요, 잔해산 형태로 분배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에 관련 내용이 5점 이렇게 출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식에게 취지, 요건, 공제 방법은 누구나 쓰는데 해산시 이과의 것 시험에 나오겠어? 우리 공부할 때 어떤 성향이 있죠?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의, 취지, 요건, 뭐 효과 이런 것들은요, 순서대로 잘 공부하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뭔가 희미해져. 뒤로 갈수록 뭔가 희미해지고 이 정도까지 공부했으면 되지. 뒤에 걸 왜 공부하느냐. 이런 방심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급소를 출제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완전 폭파시켜야 됩니다. 끝끝내 폭파시켜서 이런 것까지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법인세 문제는요, 아주 쉬웠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 내 이 주제를 공부하고 왔다면요, 충분히 30점 가운데 18점 정도는 득점을 했자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어떤 응용 문제도 아니야. 법령을 단순히 설명하는 법령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고도 보고 했다면 충분히 30점에서 거의 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요 20점 가까이도 득점을 했다고 봐집니다. 근데 해산시 관합부색의 세액공제를요 아예 생략해버려요. 요약된 요약서만 보다 보니까 이게 책에 있는지는 정말 몰랐다. 기본서에 있는 줄 아는데 요약서는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지 못하니까 그냥 뺐다라고 생각하면요, 난처해지죠. 시험 보기 일주일 내에 한 번이라도 봤다면 좀이라도 답안을 쓰는데 아예 본 적이 없다 보니까요, 답안을 못 쓰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끝끝내 폭넓게 계속 반복적인 공부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3년 동안 합병이 문제로 나왔죠. 적격 합병 요건 얼마나 우리가 강조했습니까? 혹시라도 세법 일부 강의를 수강해 본 분들은요, 제가 이 요건을 설명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노력했는지 그 생각을 아실 겁니다. 또 객관식, 세무회계 등등 공부하니까 요건 충분히 있게 쓸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적격 합병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이거는 나이도 조절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되겠어 라고 해서 사람들이 등한시할 주제입니다. 다행 5점밖에 안 되니까요,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에브리바디 우리 모두가 못 쓰는 거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배째 5점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100점 맞고자 시험 준비를 하지만 그렇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불가피하게 못 쓸 수밖에 없는 주제가 있으니까요, 다른 주제를 공부를 더 잘하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것도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면요, 답을 쓰게 됩니다. 근데 고득점 한 분들은 나 이거 한번 본 적 있어,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장 나오면서 한번 쥐어 패고 싶죠. 남들은 다 공부 안 했다는데 너는 왜 이걸까지 공부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적격 합병 과세현 중단 사유, 이거 역시 중요하다고 했죠. 지분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중단되는 경우, 마지막이 뭐이죠? 고용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경우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앞에 두 가지는 2년이고 고용 연속성 중단은 몇 년이죠? 3년이 됩니다. 역시 이거 요건과 연결지어서 공부하라고요.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그럼 불공정 합병에 대한 부당이상 부인의 요건에서 4점으로 배점이 낮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지면요,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가 주가 과소평가된 법인 주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죠. 이럴 때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요, 이와 같이 개인주일 때는 증여세, 법인주일 때는 입금 사입으로 과세합니다. 이익을 분여한 주주에게는요, 부계부를 중에서 입금 사입하고 소득 처분을 기타 사유치로 하게 되죠. 요건을 적으라 했으니까 현저한 이익을 얻어야 되죠. 현저한 이익을 얻는지 어떻게 하죠? 일주당 평가 차익이 합병부 일주당 평가가에 비교했을 때 3% 이상이라 해야 되죠. 그리고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총체적으로 3억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답을 쓰게 되면요, 4점 이렇게 득점한 상이 되겠습니다. 모의시험 출제 있고 하니까요, 약간 적격합병으로 본 부득이한 사유 정도만 조금 우리가 희미하게 공부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뚜렷하게 공부했으니까요, 맘 먹고자 수강도 하고 공부했던 분들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2, 3년 또 보니까 다 법령 설명이 되네요. 기본서를 그러니까 역시 보고 또 보기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크게 뭐 20점 단위로 이렇게 답을 쓰거나 그런 건 없어. 많아 15점, 10점, 뭐 5점 등등으로요, 소배점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득세 보겠습니다. 2, 4년 때 소득세, 국외산 양도세 납세 의무자 요건과 과세상 자산을 설명하시오 있어요. 7점입니다. 양도세가 우리가 뒤늦게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 국외재산 쪽을 이와 같이 7점이나 이렇게 시험 문제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는요, 정말 포괄적인 공부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특이하게 국외산 양도세, 외국납부세, 공제 방법 절차, 세액금 허용되는 국외산 양도세의 범위 있어요. 추가로 9점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아주 난해하게 생각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 한 달 내에는 이 주제를 한 번이라고 공부했으면 최소 점수는 득점하는데 그러지 않아 버리면요, 아주 난처한 그 상이 되겠습니다. 국외 진출세는 사례인 듯한데 그냥 단순 설명의 시험이 됩니다. 14점 몇 점으로 누구나 이렇게 준비했고요, 모의시험에서 우리가 공부했고 충분히 답을 쓸 수 있었던 주제입니다. 그 다음 2, 3년 때 사업소득의 요건을 괄호넣기로 이렇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사업소득이 되려면요,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이라는 게 뭐인지 그 개념이 있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성과 책임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부르죠. 그런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요, 사업소득이 됩니다. 괄호넣기 시험으로 이렇게 핵심 그 문구를요 쓰는 시험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득의 과세 여부, 여러 가지 그 농가 보업소득 등 사업소득 비과세 소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제로 이렇게 제시해서요, 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좀 난해하게 출제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임대소득의 구분 회계 처리. 부동산 임대소득은요, 사업소득인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되죠. 구분 처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이죠? 일반 사업소득 발생 결소금은 다른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 발생 결소금은요,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 회계 처리가 돼야 되죠. 소득 금액인지 결소인지를요, 다른 제조업 등 소득과 구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5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일용 근로자의 요건과 일용 근로자의 과세 방법, 세액 계산 절차 이렇게 쓰라는 시험이 나왔습니다. 일반 근로자도 아니고 일용입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상계열 시간 고용되지 않는 자가 일용 근로자가 되죠. 그게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은요, 원천 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죠. 세액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일당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하죠? 일당 10만 원 아닙니다. 20만 원도 아니죠.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과소평이 되고 세율은 소득세율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 6% 세율 적용합니다. 세액 공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로세액 공제로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해서요. 그 세액을 원세액으로 하게 됩니다. 설마 이거를 문제로 냈다니. 참 그러니까 폭넓게 끝끝내 공부가 돼야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정세 24년도 문제, 초과 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의 취지와 과세 요건, 그리고 간단한 어떤 계산 사례가 나왔습니다. 초과 배당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 계산 과정과 근거 규정을 줬고요. 그 증여일이 언제인지,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소득세를 와가지고 공제해야 되니까요. 소득세 확정 신고가 돼야지 소득세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정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날짜를 이렇게 찾아서 적는 와 같은 형태입니다. 계산과 판단 이 내용이요. 법령을 약간 사례 형태로 문제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거의 한 40분 이상을요. 연도도 표시하고 금액도 계산해주고 하면서요. 차근차근히 설명드렸습니다. 강의 들은 분들은 쉽게 이게 득점할 수 있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초과 배당 관련된 주제만 한 방에 다 나왔네요. 앞에 거 9점, 계산 판단 11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법학도 간단한 계산 사례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요. 이번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세법학은 계산은 전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계산 문제 풀해야만이 그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거든요. 2, 3년도에 상속의 정의, 상속에 포함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점으로 나왔죠. 민법상 상속이라는 거는요. 자연인의 사망이나 실종 선고로 그자의 권리무가 일정하게 포괄 승계된 걸 말하죠. 이것만 상속세법은 상속이라 하지 않고요. 상속세를 과세하는 상속에는 민법상 이와 같은 상속뿐만 아니라 뭘 포함하죠? 사인증여, 유증 포함하죠. 그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도 상속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신탁 가운데 특수한 신탁, 유언 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세법학 동차 GS 강의, 동차 세법학 이론 강의를 들으면요, 당연히 이걸 쓸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초인 걸 묻다 보니까 어려운 걸 많이 준비했는데 왜 기초를 물어보느냐 하니까 상속에는 개념부터가 막 애워지지 않아서 못 썼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상식이죠. 상식에 맡겨서 답안을 써야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상속, 가압의 요건, 사후관리 내용을 이렇게 적는 문제로요. 14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강의 시간에 강조도 하고 세법학 그 일부 강의를 수강한 분들은요. 이거 제가 한 40분 시간에 걸쳐서요. 칠판을 한 절반 정도 적어놓고 가압상속의 요건이랄지 가압상속 공제를 얼마 하는지 사후관리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걸요. 상세히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역시 어렵지 않게 공부했으면 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세법학 일부 과거 2년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문제 유형이 대부분이 뭐이죠? 법령에 나온 거를 단순 설명하는 법령 설명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응용한 사례 문제는 배점이 많아야 한 10점 내 범위죠. 100점 만점 가운데 10점 내 범위입니다. 그리고 법령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답을 찾는 법령 사례형은요. 역시 4, 5점 정도, 한 10점 내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 위주 설명 시험이요. 요즘 시험 문제는 큰 트렌드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죠. 세법을 그러니까 과거 어떤 시험 패턴대로 공부를 하면은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중률이 낮게 됩니다. 공부하는 건 좋죠. 요즘 트렌드는 그러니까요. 법령 단순 설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폭넓게 보고 또 보고 이게 최고의 동차 합격 전략이 되고 3차, 4차 합격 전략이 됩니다. 공부를 너무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안 돼. 판례도 그러니까요. 책에 나와 있는 판례, 그리고 판례도 문제화가 된 판례, 책에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는 판례, 이 정도를 거치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3차 정도가 돼요.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2차 시험 직전에 막 판례 공부를 하고 있어. 물론 공부를 하면 좋죠. 근데 시험 직전에는요, 역시 이런 어떤 트렌드를 볼 때 기본서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더 점수를 10점 이상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공부를 확장하거나 깊숙이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걸 알려줍니다. 요즘은 왜 그렇습니까? 문제 해답이 정확해야 돼. 왜? 내 점수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하죠? 공개 청구하죠. 공개 청구로 내 답안지가 어떻게 채점된지를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출제위원들이 명확한 정답이 되는 것만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라는 것도요, 트렌드에 따라 얼마든지 판례가 변경될 수 있죠.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판결했는데 사정이랄지 상황이 변경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게 그러니까 100%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례도 명확히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으로 확립된 내용만이요, 시험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이 잘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기본서 한 권, 잘된 요약 3권으로만 만족하자고 생각하고요, 보고 또 보기를 주길차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 봐서 안 되면 10번 보고, 10번 봐서 안 되면 20번 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면요 합격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다음 세법학 2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세법학 2부 가보니까요, 자 2부도 보죠. 부가가치세 35점인데 부가세법은 문제 출제 어떤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주제를 출제하고 있습니까? 매년마다 5가지 주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배점이 다 몇 점이죠? 7점이죠. 7 곱하기 5는 얼마이죠? 35가 되죠. 그러니까 부가세 공부할 때는요, 5군데에서 출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군데에서 골라 출제한다는 거는요, 두루두루 여기저기를 한꺼번에 다 출제한 셈이 됩니다. 어디 특정한 부분에 쏠려서 공부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연 또 보니까 시가를 공가로 보는 그 부계부 내용이 되겠고요, 시가 기준을 적으라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재화 수비된 부가세 납부의 요건이 있습니다. 정산 납부를 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난이도 조절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서 맨날 하는 그런 주제는 피하고요,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 요건과 정산 납부 내용을 이렇게 단순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리납부 일반적인 게 있는데 그걸 출제하지 않고 사명수자 대리납부 제도가 있죠. 생일 발급과 신고납부에서 7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자생일 발급 명세 전송 의무, 전송시 혜택인 세액공제 혜택, 미행시라는 거는 지연 전송, 미전송시 가산세이죠. 이걸 적는 게 7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통매입세액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잘 적냈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면세 사업이라는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면세 공가이라는 거는요, 면세 사업의 수익금액 말하지 않죠. 비과세 수익금액, 과세비를 포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등 이런 것도 과세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은요, 다 면세 공가액에 포함시켜서 면세비율이 증가하죠. 면세비율의 증가는요,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의 안부 계산 방법,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간 공가가 없기 때문에요, 과세비를 포함되는 공가액 안부 계산할 때 공가액 전액을 전부를 과세비를 포함되는 공가로 합니다. 그럼 매입세액도 어떻게 합니까? 매입세액도 전부를 여같이 공제는 매입세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응용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이따 그 기출 문제를 보면요, 그런 취지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기간에 과세 면세 사업의 공통사용자를 매입했다가 그 과세 끝나기 전에 매입에 공급한 경우입니다. 공급에 대한 과세표를 포함된 공가 안부 계산 먼저 이루어지죠. 직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안부 계산을 배제하고 전액을 과세표를 포함된 공가로 합니다. 그럼 당연히 매입세액도 어떻게 해야 되죠? 매출세액이 100% 나왔으니까 매입세액도 안부 계산 상리하고 전액 다 매입세액 공제하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 3년도 주제로 역시 3가지 주제를요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위탁 판매와 신탁 관련 재화 공급 시 위탁자의 납세 의무, 위탁 판매와 신탁 관련 재화 공급 시 위탁자의 부가세 납세 의무 내용을요 양쪽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 책에서도 그러니까요. 신탁 재산에 관련된 자유 공급 시 그 앞에서 위탁 매매 시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요. 비교하라고 한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동 적립 사용 마일리지 등이 이렇게 7점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백화점 내에는 각각 독립된 여러 사업자가 있죠. 의류 매장, 신발 매장, 음식점업 등등. 이곳에서는 어떻게 하죠? 포인트를 공동으로 적립해 주죠. 그리고 공동으로 그 백화점 내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관련된 마일리지가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요. 문제로 물었던 게 7점 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자 발행 생계와 발행 절차에서 7점 나왔습니다. 이것도 의외적인 어떤 문제이고요. 발행 절차를 그림 그려서 정리했으면요. 답을 곧바로 쓸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납부무, 겸용사업자 대납부세액 계산에서 나오죠. 겸용사업자 대납부세액 계산이 작년도 3명에서 아까 설명회 하는 거 보니까 나왔다고 하는데 2, 3년도에 세법에서는요. 약간 응용된 어떤 내용이 들어간 법령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법을 잘하면요. 당연히 세무역에도 점수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죠. 왜? 세무역에보다 폭넓게 세법을 공부한다는 거. 세무역에보다 세법학이요. 그 공부하는 그 영역이 훨씬 폭넓습니다. 양도국세도 가압상속시 그 양도국세 문제도요. 세법학에서 오래전부터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거든요. 그것도 제 강의 시간에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그것이 작년도 시험 문제였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그 가압상속시 그 양도세 문제도요. 일부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재고 매입세액 공제 절차와 공제 세액 계산에서요 7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무 회계적인 내용인데 세법이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소세는 20점인데 2, 4년도에 출제된 거 천연가스가 과세 물품인지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이게 작년도 6월 달에 대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 형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요. 최근 문제 가운데 대원 판례를 응용한 그 대표적인 주제가 천연가스가 이게 과세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한 이 문제였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 법령 내용만 알고 있더라도요. 10점에 한 최소한 4, 5점은 적을 수 있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만 적어도 충분히 득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판매로 적용되는 경우 기존 판매의 개념과 적용기간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고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를 튜닝했을 때 반출 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기본 이런 시간부터 우리가 강조해서 공부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2, 3년도는 고급시계, 개소세 과소표준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급 부피를 국외 직수출하면 수출 면세가 적용되죠. 위탁자 실제로 판매 가격을 반영 과소표를 산정해야 되는 경우가 수탁 가공일 때 그렇습니다. 그 위에 것이 그렇고요. 그다음 고급 부피를 직수출하면 수출 면세이고 내국 시용장의 수출업자에게 반출했을 때는요. 수출 면세가 아니라 비납세 반출이 적용됩니다. 그에 관련된 절차로서요.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는 미납세 반출 절차가 됩니다. 이렇게 7점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방법과 영도 전용에 대한 제재 강의 시간에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역시 폭넓게 공부를 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쓸 수 없는 주제를 이렇게 골라낸 주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가정 부탄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부만 했다면 쓸 수 있는데 뭐 3개월로 공부가 안 됐다면요. 전혀 접근이 안 돼 버리는 그런 위험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작년도 문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표현세율 10점인데 이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도 애우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표현세율 10점짜리
어떻게 외웠다라고 합니까? 원시인이 나무에 떨어지면 잘못해서 얼굴을 바위에 찍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빨이 빠지죠. 이빨 빠진 원시인 생각하면서 원시취득은 몇 %죠? 2.8%입니다. 원시인 근데 얼굴 부딪힌 게 아니라 머리까지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사망하죠.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은요, 죽은 원시인의 얼굴을 보면 이빨이 빠져 있죠. 상속으로 대한 취득도 원시득처럼 동일하게 2.8%가 됩니다. 상속의 취득 가운데 하나가 증여이죠. 증여한 취득은 몇 %이죠? 3.5%입니다. 왜? 부모님이 나한테 증여 주시면 안 그래도 살아가는데 증여까지 주시면 사모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해야 되죠. 사모해서요. 상속의 무상취득인 증여는 3.5%입니다. 근데 공유물의 분할, 총유물의 분할, 합의물의 분할은요, 왜 분할이 되죠? 서로 속상해서 의리가 상하니까 분할하죠. 의리가 이상해지면 분할하죠. 서로 사이가 이상해지면 분할하죠. 분할시 그 편수율은요, 이상해진다, 이삼해진다는 거니까 2.3%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 마지막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단독, 빌라, 아파트 어느 거 선호하죠? 아파트를 선호하죠. 아파트는 몇 층부터 올라가죠? 1층부터 올라갑니다. 1층부터 쭉 타고 올라가죠. 에스컬레이터 타면 쭉 이어서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요, 1%에서 3% 정해진 세율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런 거 등등을 이렇게 적으란 그 문제를 10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암기사항인데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 편수율은 정말 제가 중요하다. 이거는 상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억하는 방법까지 제가 방금처럼 알려드렸습니다. 킥킥 웃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웃음을 문제로 이렇게 승화시켰다면요, 합격도 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토지취득 후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 요건, 그리고 공장용 건축물 재산 중과 요건, 취득세 중과편에서 제가요, 한 번쯤은 이거 취득세랑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도표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것도 답안을 정리했다면 쓸 수 있겠고요. 2, 3년도 가장 크게 판례를 응용한 시험 문제가 명신탁으로 취득했을 때, 타인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명신탁이 3자간 등기 명신탁이 있고 계약 명신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시험 문제로서요, 2, 3년도 20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내 출제된 문제 가운데 판례를 가장 크게 응용한 문제가 바로 이 명신탁 관련된 취득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기본 이론 시간 설명드리고, 그리고 책에도 똑같은 어떤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거의 제 기본서 내용을요, 연도하고 숫자만 바꿔서 등장하는 인물만 바꿔서 시험에 냈지 않냐, 이런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판례를 응용한 사례 형태 문제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판례 문제라도 공부해야 되죠. 실질주의 취득이라는 개념을요, 정확하게 알려준 전형적인 내용 판례가 이 명신탁 관련 취득세 문제였습니다. 2, 3년도 문제 시험 공부를 한 분들이요, 이 문제는 정말 쉬웠다고 합니다. 왜? 워낙 그 기본 시간, 이론 시간에 공부가 됐으니까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4년도 것 보니까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조특법 주제를 정량한 100개 주제가 나오거든요. 100개 주제를 공부하면 할 주제는 다 공부했다 하는데, 할까 말까 하는 주제가 바로 영농조합법입니다. 101번째 들어갈까 말까 하는 주제가요, 영농조합법 문제입니다.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워낙 다른 주제가 많으니까 책에 있는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아래 나와 있는 법령을 그림 매칭시켜서 정리하고 가면 된다라고 했던 주제입니다. 영농조합법 문제가 출제가 된 게 거의 한 25년 지났나요? 아주 의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누구나 점수를 받더라도요, 25점 배점 가운데 15점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3년 또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기업 구종 관련된 주제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 합병 분할, 그 다음이 구종의 모습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이거든요. 상법 공부한 분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도 이렇게 상법이 나오죠. 이 관해서는요, 제가 상세하게 강의도 했고, 모시험도 출제했고 해서요, 득점을 잘했던 그 사항들입니다. 근데 공부가 안 돼버리면 이거는 뭐, 법인소득은 소위 말하는 썰이라도 풀 수 있는데, 이건 썰도 풀 수 없죠. 그래서 공부가 되면 아주 제대로 공부, 득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 숫자가 들어간 형태의 문제이다 보니까요, 조금만 그 흐름을 알면 결론을 정확히 적을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빠르게 그 과거 기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문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법령을 답안으로 하는 단순 설명하는 법령 설명 문제. 이게 거의 뭐 90%에 육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내용을 우리 세무회계 문제처럼 등장하는 인물, 갑회사, 을회사, A, B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숫자가 약간 부여되고 연도가 부여된 이런 세무회계는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글로 쓰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되는 게요. 법령을 위주로 한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하게 이와 같이 명신탁 약정의무 취득세처럼요. 판례를 응용한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판례를 응용한 사례 문제도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정도만 정리하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공부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내용이 너무 축약되지 않는 기본서를 보고 또 보고 반복한다는 것. 이거저거를 다 이렇게 반복하고 공부한다는 것.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씩 공부를 하고 간다는 것. 시험장에서 그러니까요. 2주 내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읽어봤던 주제다. 이런 느낌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걸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폭넓게 보고 또 보기를 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책을 읽고서 지나갔을 때는요. 아예 안 읽은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이와 같이 느낌을 받고 간 것과 아예 보지 않은 거는요. 답안 쓰는 분량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출제된 문제들이 배점이 많지 않고 단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짧게와 같이 단답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도요. 7호 35, 7가지 주제를 5가지 주제를요. 7점으로 출제한다는 거. 부가세 어느 특정 분야에 썰려서 공부하면 안 되죠. 앞에 것, 뒤에 것, 중간 것, 간이 가서 끝까지 공부해서 이거저거를 다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7점으로 5가지 주제를 이렇게 출제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 폭넓게 공부하고 법령 위주로 공부하라라고요.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세법학 일부 시험 문제와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을요. 세법 일부 2부와 같이 프린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핸드아웃 해드렸습니다. 자, 세법학 일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먼저 봤죠. 문제지를 받으면요.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문제를 대충 보면서 힐깃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요. 이게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정말 답안 쓰기 어려운 문제를 곧바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니까요. 아까 제가 분석했다시피 4.1번에서 박스가 있고 물 1번 환급금의 발생 원인, 환급금의 결정 시기, 충당 방법을 설명하시오. 위에 있는 사례 문제는 괜히 그냥 해본 문제입니다. 사례인 듯 했는데 결국 이 내용은 아무짝에 물음을 풀이하는 데는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환급 결정 받았고 그 부가세로 납부할 법인세 충당했습니다. 그랬다는 사례인데 오늘 1번을 막상 보면요. 발생 원인, 환급 결정 시기, 충당 방법을 설명하는 법령 위주의 단순 설명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2번 그 박스를 해서요. 물음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다소 어렵게 느껴지네요.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느낄 때 거기서 환급금은 설마 이럴지 몰랐어. 그리고 물음 2번, 3번도 쓸 수 있겠는데
막상 제대로 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 상, 중, 하 가운데 한 중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가니까 법인세. 이게 물음 1번은 법인과 신탁지상 관련된 문제네. 내가 열심히 서브도 했고 기본 시간에 강의도 들었고 모시험도 봤어. 내가 쉽게 적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하, 쉬운 문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보니까요. 아까 분석했다시피 문제 1, 2번은 국외산 양도세. 책이 있는 줄 아는데 정확히 쓰기는 어렵죠. 난이도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써봐야 몇 마디를 못 쓰는 이와 같은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 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음 3번의 국외진출세는 14점인데 이거 쓸 수 있는 문제네. 해보면 충분히 이걸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난이도가 아주 쉽고 빨리 쓸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14페이지 상등세법은요. 초과 배당 증여 관련된 규정이 있죠. 기본 시간에 공부했고 서브도 했고 했으면요. 바로 답안 쓰기가 가능하죠. 난이도 쉬운 주제, 상중하 가운데 하루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보면요. 곧바로 한 3분 내에 잘 쓸 수 있는 문제야 쓰면 어려운 문제. 문제를 쓰더라도 고득점 할 수 있는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답안 작성을 해야 되죠. 자, 2차 답안지는요. 1쪽부터 20쪽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난이도를 분석해 놓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고르라겠죠. 아까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요. 법인세, 법인과 신탁 관련 쪽을 내가 잘 쓸 수 있어. 그러면 2차 시험장에서는요. 시간이 황금이니까 가장 자신 있고 정확하게 빠르게 쓸 수 있는 주제를요.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문제 2번 법인세를 어디서 쓸 건지를 문제지에서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답안지는요. 답안 작성할 때 쓰는 요령으로 해당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어디다 쓸지를요. 미리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답안지 표시죠. 2차 답안지 답안 내용에서 1쪽에 세법학 1부니까요. 문 1 해놓고 국기법이라고 적습니다. 세법학 1부에서 국기법은요. 20점 배점이 되거든요. 보통 시간 제한 안에 답안을 쓸 때 20점이면요. 1쪽, 2쪽에 걸쳐 답안을 쓰는 게 정상적인 답안 분량이 됩니다. 10점당 1페이지 한쪽으로 생각하고 답안을 쓰거든요. 문제도 있고 분석해야 되죠. 90분 안에 답안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 제한 안에서 20점짜리 답안을 작성한다면요. 1쪽, 2쪽이 정상적인, 평균적인 답안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국기법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예를 들어 2, 3년도 문제 같은 경우, 사업 양수의 2차 납세 의무, 기한 신고 같은 거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신 문제를 풍부하게 답안을 적는 게 총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국기법 20점이지만 나는 풍부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더 많으니까 1쪽, 2쪽뿐만 아니라 3쪽까지 답안을 작성했다라고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추가 여백이 남겨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국세헌법은 1쪽, 2쪽이 20점이 맞는 분량인데 3쪽을 추가 답안 작성을 위한 스페어 페이지, 여분의 페이지라고 정의할 수 있죠. 스페어 페이지로 남겨둡니다. 1쪽, 2쪽, 3쪽이니까 국세헌법을 위해서 할당된 지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2, 3쪽을 비워둔다는 거죠. 그리고 3쪽은 국기법의 이제 마지막이고 4쪽이 법인세 문제를 시작하는 곳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요. 해당 쪽의 첫 번째 줄에 시작합니다. 비록 국세헌법 답안 작성이 3쪽 상단부에 작성하고 끝났다 하더라도요. 바로 아래쪽에서 법인세 문제 2번 이렇게 시작할 게 아니라 4쪽 첫 번째 줄에 시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 문제 1, 2번 어디다 적었는지를요. 채점하는 사람이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국기법 답안 쓰기 했는데 3쪽 중간에서 답안 작성이 끝나서 아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요.
비워둔 채로 그냥 지나가고 사쪽 첫 번째 줄에서 법인세법을 시작합니다. 미리 그러니까 답안 쓰기 전에 법인세법 적을 것을요 정해 놓습니다. 사쪽 첫 번째 줄에 문의라고 적고 법인세라고 적습니다. 30점 배점이니까 4쪽, 5쪽, 6쪽이 정규 법인세 분량인데 7쪽을 여분의 표지로 남겨둡니다. 소득세가 이제 8쪽 첫 번째 줄에 작성이 되죠. 30점이니까 8쪽, 9쪽, 10쪽이 소득세법을 위해서 할당된 지문인데 또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추가적인 답안 작성을 해야 할 곳이 필요하죠. 11쪽 그러니까 추가 답안 작성을 위한 스페어 페이지, 여분의 페이지로 남겨둡니다. 추가 답안 작성을요. 16쪽, 17쪽에 작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채점하기가 복잡해집니다. 소득세법 8, 9, 10페이지 적어놓고 추가 답안 작성을 11쪽에 바로 해놨으면 이어서 그냥 읽어보면 채점이 되는데 더 써진 내용이 없어. 그럼 소득세법 채점을 다 완성했죠. 이 답안은 30점 만점 가운데 15점이라고 채점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17쪽에 컨티뉴에서 소득세 연결해서 답안을 더 적어놨어. 그럼 왕짜증이 있죠. 이미 소득세 문제 채점을 다 끝내놨는데 추가로 여기다 답안을 작성해놨어. 그럼 채점을 해줘야 되죠. 해주는데 마음이 좀 꺼림직하겠네. 채점하신 분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 15점 아니고 그 점수를 추가로 줘야 하는데 3점 줄 거를 2점 줄까 1점 줄까 이렇게 고민해버립니다. 그거보다도 그러니까요. 10쪽 이어서 추가 답안을 11쪽에 적어놓으면 막보로 이어지니까 채점도 편하고요. 그리고 수험생도 혹시 내 답안을 채점했을까? 문제 3번을 추가로 17쪽에 약간 적어놨는데 그걸 채점했을까? 학교에서 발표할 때까지 고민이야. 채점하신 분이 그 17쪽을 문제 3번 내용 일부러 보고 채점했을지 이런 불안한 난을 벌이게 됩니다. 그럴 바에 답안 작성할 때 그런 오류가 없도록 그런 어떤 우려가 없도록요. 11쪽을 소득세법을 위해서 할당된 표지로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다음 상등세법은요. 12쪽 첫 번째 줄에서 상등세법 쓸 그 지면으로 할당합니다. 20점이니까 12쪽 13쪽이 추가 12쪽 13쪽이 상등법을 위해서 할당된 지문인데 추가 답안 작성할 곳을요. 14쪽으로 적습니다. 근데 실제 답안 채점해보면요. 8쪽에서 9쪽을 적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80%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적더라도요. 70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분량보다 그러니까 무슨 뭐가 중요하죠? 출제자가 묻는 내용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야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많더라도 물어보지 않은 말을 작성했다면요. 득점을 높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추가 답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중간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백으로 14쪽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 1번은 1쪽, 문제 2번은 4쪽 첫 번째 줄, 문제 3번은 8쪽 첫 번째 줄, 문제 4번은 12쪽 첫 번째 줄하고 이와같이요.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문제를 분석했더니 어느 법이 가장 쉬웠다? 내가 느끼기에 법인세가 가장 쉬웠어. 그럼 국세연법 앞에 있는 1쪽, 2쪽, 3쪽의 지면을 버리고요. 문의에서 물음을 해놓고 법인과 신탁 재산 관련된 답안을 이렇게 먼저 작성합니다. 법인세를 꾸역꾸역해서 답안을 잘 작성했어. 그래서 30점 가운데 한 20점 정도는 충분히 득점했으면요. 성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주제를 보니까 소득세 가운데 국외 양도세는 쓰기 어려운데 국외 전출세는 잘 쓸 수 있어. 소득세가 30점인데 국외 양도세 내용을 한 페이지 반 정도 남겨놓고요. 한 페이지 반 정도 남겨놓고 그쪽 하단부 쪽에서요. 국외 전출세 답안을 작성합니다. 물을 1번이 비워졌더라도 물음 2번을 이와같이 아래서 쓰면요. 해당되는 그 문제 3번 안에서 답안을 쓰겠으니까 당연히 그 형식에 맞게 답안을 쓴 셈이 됩니다. 그리고 더 쓸 답안은 뭐냐 했을 때는 초과 배당에 대한 그 증여세가 자신 있어. 다른 것 제끼고요. 초과 배당한 증여세 20점 가운데 한 16점 득점하는 생각으로요.
12쪽, 13쪽 내용이 더 풍부하면 14쪽까지 답안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잘 풀리지 못했던 거, 빨리 쓸 수 없었던 주제를 이제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봐야 되죠. 국세연법 이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발생 원인은 과환업금과 환급세기지. 이거 줬고요. 근데 환급 결정 시기는 과환업금 환급세액을 있으면요 즉시 결정하게 되죠. 충당 방법은 개요상에서요 필요적 충당, 임의적 충당이 있죠. 그 충당 순서가 체납된 국세 등부터 먼저 충당한다는 게 있고요. 충당이 됐다면 충당이 됐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그럼 물음 2번에서 모르더라도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자세로 쓰면 정답이 되는 게 물음 2번이죠. 이신청서 서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해명 과세 자료 제출서 내용이요 이신청의 취지 내용이 있게 담겨 있다면 그 또한 이신청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으로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이제 소득세 국외 양도세 내용을 답안 작성합니다. 근데 공부할 때 기억나는 게 있어. 국외산 양도세 납세자는요 모든 거주자를 대상하지 않고 양들 현재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구소를 둔 거주자한테 한정하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추가로요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 남은 시간 동안에 못 쓰는 주제 이제 더 찾아서 작성해야 되죠. 법인세에서 아까 해산 시 남아있는 관합부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요 추가시켜서 90분이 딱 끝나는 순간까지 답안 작성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런 내용으로 답안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구하는 거는요 답안지에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답안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답안 작성을 어느 것부터 먼저 할 건지는 뭐로 결정한다? 가장 자신 있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작성합니다. 근데 답안지에 표시되는 문제는요 순서대로 표시가 돼야 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 1쪽이 시작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 2번을 4쪽이 시작하고 하니까 나도 그 내용에 맞게요 어디서 답안을 쓸지 그 지정된 장소는 있어야 되죠. 근데 답안 쓰게 할 때는 실제는 쉬운 문제부터 자신 있는 문제부터 답안 작성한다는 거 이걸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1번부터 4번까지 어디다 답안을 쓸지를 미리 할당해 놓고 갑니다. 첫 번째 강조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2차 답안지 보면요 테두리 선 있고 그 안쪽으로 1cm가 되는 선 1cm가 되는 안쪽에서요 위에서 안으로 점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져 있죠. 저는 그거를 파란 선으로 그어놓고 있습니다. 파란 선을 이렇게 출제당국에 그린 이유는요 파란 선에 맞춰서 글자를 적으시오 라는 뜻입니다. 즉 좌측에 정렬된 답안을 작성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면요 한 글자 들여쓰기를 하죠. 그런 식인데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자는요 테두리선 안쪽에 그어진 수직으로 된 점선에서 모든 글씨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반 글자가 됐든 아래에 숫자가 됐든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러면 좌측에 정렬되어지게 보입니다. 모든 글자는 그러니까 테두리선 안쪽으로 그어진 수직으로 그어진 점선에서 글자 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좌측에 자연스럽게 정렬이 됩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잘 되는 분이 있는데 거의 한 60%에 가까운 사람들은요 들여쓰기를 적게도 하게 하고 많기도 하게 하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 극단적으로 치중해서 이렇게 답안 작성이 돼 있어. 이쪽은 만주 벌판처럼 황량하게 그냥 남겨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보기 싫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정렬되게 작성하면요 약간 삐뚤어진 글씨체이라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 필요하죠. 저는 무조건요, 테두리선 안쪽으로 그어진 이 점선, 수직으로 그어진 곳에서 모든 글자를 쓰기를 시작하라 라고 하면요,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좌측 정렬이 자동으로 됩니다. 들여쓰기, 내어쓰기 같은 거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2차 답안지 그 내용이요, 가로로 이 지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차 답안지 지면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좌측부터 테두리선에부터 글씨를 쓰기를 시작해야지 우측으로 이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정렬되게 답안 작성한다는 거, 이거는 뭐 출제하고 채점했던 분이 2차 그 시험장에 출제를 하고 채점까지 하고 난 후에 개인적인 평가 내용으로요, 이 말을 꼭 하고 있더라고요. 제발 수험생들아, 좌측에 정렬되는 답안을 작성하라. 꼭 이거 강조한다라고요. 채점하고 나온 후에 출제평으로 이렇게 작성된 내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좌측에 정렬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셋째, 거체할 경우가 생기죠. 우리 시험 당국 그 답안 작성 요령 그 노란색 보시죠. 노란색 그 표지, 노란색 그 표지를 보면 표지 안쪽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겉표지 바로 안쪽에 왼쪽에 있는 거,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가나 다라가 있습니다. 다의 채점사항이 있고요. 채점사항 가운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관심 있게 봅니다. 5번,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 긋고 다시 기재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 신고에서 수정이라는 글자를 적었는데 이게 수정이 아니라 기한 후야. 기한 후 신고서야. 그러면 수정이란 말을 없애고 기한 후 신고란 말로 고쳐야 되죠. 그러려면 이 글자를 두 줄로 예쁘게 살포시 그어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요, 수정 테이프를 활용합니다. 문구점에서 여러분들 요즘 문구점이 거의 없으니까 다이소 같은 데서요, 수정 테이프를 팔죠. 글씨를 적어놓고 여같이 수정 테이프를 여같이 찍 그으면요, 하얀색으로만 글씨가 이렇게 덮어지죠.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수정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적거나 기한 후라고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합니다. 어느 것이 더 깔끔하냐 했을 때는요, 수정 테이프가 훨씬 더 깔끔합니다. 2차 수험생들 항상 뭐와 친숙해야 되죠? 2차 답안지가 항상 내 책상에는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할 때 글자를 잘못 적거나 숫자를 잘못 적거나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정 테이프를 활용합니다. 수정 테이프 찍해서 숫자를 바로 고치게 하거나 글자를 바로 적거나 이걸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죠. 수정 테이프를 활용하는 거를요, 습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출제 당국에서 답안 작성 요령으로 준사항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죠. 일반 사항에서 2번에 각 문제 답안 작성이 끝났으면 바로 옆에 한 글자 뭐라고 써라? 끝, end, 끝이라고 적습니다. 국세훈법 문헌 1번, 2번, 3번까지 답안 작성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줄을 바꿔서요, 끝이라고 적습니다. 끝이라고 적어놓으면요, 이하에서는 나는 문제 1번에 대한 답은 더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려주죠. 채점하신 분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채점을 완성시켜주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 2번도 마찬가지, 3번, 4번도 마찬가지. 해당 문제 작성이 모두 끝났으면요, 끝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모든 문제 작성을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는 내가 답안을 더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글자 이하 여백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사항은요, 꼭 준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을 쭉 했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까지 뚝 작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내가 이런 내용이 아닌데 잘못 답안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 두 글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한 문단이 답안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이럴 때는 대각선으로 X표를 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요. 거기 일반 사항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채점사항이네. 채점사항 6번에 나와 있네요. X표를 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안 그 내용에 몇 줄 정도가 전체가 잘못됐을 때는요. 대각선으로 X표를 이렇게 칠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안 작성 내용까지를요. 이렇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 작성했는데 이걸 남겨두면 채점하는 사람이 이걸 정답처럼 생각해 버리죠. 이 사람이 쓴 답안으로 생각해 버리죠. 틀린 말을 적었네? 라고 점수를 하나도 주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검정색 볼펜을 그냥 진하게 표시해버려요. 이게 한 번만 있으면 괜찮은데 땜빵이 열 군데 이상 있으면 이렇게. 그럼 채점하다 보면요. 아주 눈에 띄게 보기 싫습니다. 수정하다 두 글자를 두 선을 긋거나 수정 테이프를 활용해야지 저렇게 검정으로 이렇게 칠해버리거나 하면요. 아주 보기 흉하다는 거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답안 쓰는 그 요령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형식적 측면이 되어 있고요.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2차 답안 작성 요령이 있어요. 네 번째 내용적 측면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죠. 마지막 페이지에 첫째, 문제를 잘 읽고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야 됩니다. 뭘 이 사람이 출제했는지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묻지 않는 내용을 쓰는 거는요. 득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걸 물음에 써야 할 것이 몇 가지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A와 B를 쓰고 C까지 설명하시라고 했으면요. A, B, C라는 그 써야 할 내용의 목차를 1번, 2번, 3번이라고 씁니다. 그래야지 A, B는 잘 작성했는데 C를 깜빡하고 A, B, C 쓰다가 A, B를 작성하다가요.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할 때는요. 목차를 미리 구성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단답형이다 보니까요. 써야 할 요와 같은 내용들은 바로 뭘 써야 할지가 나오죠. 그리고 2차 그 답안지에서 목차는요. 가장 합리적인 목차는 물음에서 따옵니다. 물음에서. 거기서 환급금의 발생 원인이 있으면 1번 발생 원인, 두 번째 환급의 결정 시기라고 했으면 2번이 환급 결정 시기, 충당 방법을 적으랬으면 3번이 충당법, 방법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목차는 큰 목차를 아랍의 숫자로, 그 다음 목차를 양가를 1번 목차로, 그보다 적으면 반가를 1번 목차로, 그보다 적으면 동그라미 1, 2, 3 목차로, 그보다 적으면 동그란 기역번, 니귿번, 디귿번 목차로 이렇게 저는 패턴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 교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걸 정형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자 목차를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요. 쓰기가 귀찮지 않습니까? 로마자 목차는 큰 목차, 아랍의 숫자 목차, 그보다 적은 목차가 양가로 1, 2, 3 목차, 그보다 적은 목차가 반가로 1, 2, 3 목차, 적은 목차가 동가로 1, 2, 3 목차, 그보다 적은 게 동가로 기역, 니은, 디귿 목차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가지수가 있을 때는요. 가지수를 요같이 동그라미 1, 2, 3 해서 적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례 형태 문제는요. 문제를 잘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배점에 맞게 답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4점짜리 문제 랑구 봤죠. 해명 자료 제출이 이신청 서로 볼 수 있는지, 이신청을 볼 수 있는지 배점이 4점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답안을 잘 작성하더라도요. 최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4점뿐입니다. 4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오버를 합니다. 막 10점 입력하면서 답안 작성해봐야 쓸모가 없죠. 배점에 맞게 그러니까 답안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려 20점으로 배점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알고 있는 내용을 부풀려서 풍부하게 답안 작성해야 됩니다. 물음에 따라서 내용을 압축도 해야 되고 배점이 많아지면 부풀리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배째 맞는 내용으로 다반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다반적성 요령까지를요 2교시 그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설 내용이요 여러 가지 그 자료가 같이 있는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곳에 잘 챙기셔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두 강의의 내용과 일정을 설명드렸고요.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봤고 이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누는지를 알아봤고요. 다반적성 요령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의가 이제 5월 달에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가 버리는 기회가 아니라 내 합격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공부에 매진해 주시고 주 단위, 매일 단위, 매일에서 오전, 오후, 저녁으로 이렇게 자세한 어떤 계획을 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요 충분히 동차, 3차, 4차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요 공부에 매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고요. 본 강의 시간에 뵙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저에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요 제 네이버 카페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학년도 동차 대비를 위한 강의 설명회를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